남편이 죽은 지 3개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이 가슴 아픈 사연. 그날 서울의 하늘은 상복을 입은 채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말없이 서 있는 한 젊은 여성의 마음처럼 흐렸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둘러진 상주 머리띠는 아직 새 것처럼 하얘 시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이제 겨우 25살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2년 만에 남편을 잃었죠. 그녀의 남편 민주는 박 회장과 최 여사의 외아들로 3개월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사 현장으로 가던 길에 마주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젊은 아내 서연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기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댁은 강남대로 변에 위치한 2층짜리 큰 저택이었습니다. 밖은 차들로 붐볐지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집에는 서연과 시어머니 최 여사 그리고 시아버지 박 회장, 세 사람의 조용한 발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시아버지 박 회장은 가부장적이고 냉정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점잖고 위험 있어 보이던 박 회장이 서연이 곧 겪게 될 거대한 폭풍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시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고향에 사는 친정어머니가 몇 번이나 집으로 돌아오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의 장례식 이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의 제단 앞에 몇 시간씩 말없이 앉아 나지막이 아들의 이름만 되뇌었죠. 반면 박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퇴근했습니다.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과묵하고 침착했습니다. 오직 서연만이 여성의 직감으로 최근 박 회장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는 어른의 시선은 더더욱 아니었죠. 마치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형용하기 어려운 불쾌감이었지만 그녀는 차마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례식이 끝나자 조문객들의 발길은 뜸해졌고 친구들의 방문도 줄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갔고 바로 그 집 안에서 비극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서연은 남편을 잃은 충격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끔찍한 또 다른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가해자가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려 애썼던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준의 장례식 후 서연은 부부가 함께 쓰던 방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가구가 그대로였고 남편이 즐겨 쓰던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민준이 책상을 조립하다가 실수로 긁었던 옷장 모서리의 흠집도 여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이 아직 여기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그녀를 붙잡았지만 그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낮 동안 서연은 슬픔을 잊기 위해 일에 매달렸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테헤란로의 작은 회계법인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팀장님이 그녀를 아껴주셔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매일 오후 퇴근 후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제단 앞에 앉아있는 최 여사와 여전히 과묵하고 엄격하며 건설 현장 일로 바쁜 박 회장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출장에서 돌아온 박 회장이 서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아직 친정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는 거니? 서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아직 어머님이 걱정돼서요. 어머님 기력이 너무 없으세요. 민준 씨 가고 나서 식사도 거의 못 하시고요. 박 회장은 그녀에게 차를 한 잔 따라주며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막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아직 젊은 네가 이 집에 계속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야. 남들이 보면 뒷말만 나올 게다. 그 말에 서연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했죠. 하지만 그녀는 애써 예의를 지켰습니다. 전남들 시선 신경 안 써요. 아버님, 어머님이 건강해지실 때까지는 차마 떠날 수가 없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설 때 그는 서연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고는 살짝 힘주어 눌렀습니다. 무심코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굳어진 채 서 있었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며느리를 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속셈을 가진 낯선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아늑한 보금자리였던 싸늘한 방 안에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 회장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저녁마다 그녀의 방문을 두드리며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한 번도 한 적 없던 행동, 심지어 민준의 아내였을 때조차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습니다. 삼계탕이나 보약을 챙겨주기도 했죠. 서연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박 회장이 그녀를 훑어보는 시선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고 그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옷을 벗겨내는 듯 했습니다. 최 여사는 날이 갈수록 말이 없어졌고 창백한 얼굴로 아침마다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이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을 때 불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목욕 가운을 두르고 떨리는 몸으로 욕실을 나섰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감시의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무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없었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방문 뒤에 나무 의자를 괴어 막았습니다.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길고 고요한 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조용히 빨랫감을 챙겼습니다. 세탁기를 열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방 안에 걸어두었던 그녀의 베이지색 실크 잠옷이 바닥에 더러운 빨래 더미 속에서 구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낯선 남자의 땀 냄새가 섞여 있어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아버님이 내 방에 들어왔던 걸까? 서연은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옷을 집어 따로 세탁하며 마음속에 파도를 억눌렀습니다. 의심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은 저녁 식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저녁을 먹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는 다시 서연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그녀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무거운 숨결이 마치 목덜미 바로 뒤에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어제 네가 끓인 된장찌개 맛있더구나. 꼭 네 시험이 젊었을 때 끓여주던 맛이었어.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너처럼 착하고 순한 여자는 요즘 보기 드물지. 박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으며 갑자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 알겠느냐? 그의 손이 닿자마자 그녀는 마치 불에 댄 듯 몸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지며 주위를 감싸던 기괴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워서. 괜찮다. 박 회장은 몸을 숙여 깨진 조각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그저 일깨워주려던 것뿐이다. 남편 없는 여자가 남의 집에서 살려면 영리해야 하는 법이야.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서연의 숨을 먹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더 이상 충고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전 직장 동료이자 절친인 지수에게 문자를 보내 몇 가지 상황을 털어놓았지만 차마 자세히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지수는 단 한 줄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 괜찮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우리 집으로 와. 서연은 아직 그럴 수 없었습니다. 최 여사가 마음에 걸렸죠. 그 차가운 집에 시어머니를 홀로 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망설임이 자신을 악몽에 더 가까이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서연이 피곤함에 지쳐 잠들었을 때 방문이 작게 딸깍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한밤중에 울린 그 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받쳐두었던 나무 의자가 마치 누군가 밖에서 문을 밀려고 한 것처럼 살짝 비켜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침묵, 1분, 그리고 2분, 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침대에서 내려와 조용히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 문에 귀를 바싹 대자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려 복도 쪽으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수면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 벽 모퉁이에서 어떤 그림자가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걸고 옷장까지 끌어와 문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 내내 그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얼굴은 퀭했습니다. 최 여사는 식탁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쳐다보지도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박 회장만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빳빳하게 다려진 옷, 하얀 셔츠와 정장 바지,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모범적인 남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서연을 스쳐 지나갈 때 그 안에 사악한 의도를 더 이상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느냐?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서연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답했습니다. 박 회장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 방문이 낡아서 밤새 삐걱거렸나 보구나. 이따가 사람 불러서 고쳐주마.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그는 시선을 피하는 대신 마치 게임이 점점 더 재미있어진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서랍 속 속옷들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브래지어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착각일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오른쪽 구석에 단정하게 개어두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박 회장 외에는 아무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휩싸였지만 아직 무언가를 말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로 지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무서워. 이젠 잠도 못 자겠어. 지수야. 그는 시아버지가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아. 우리 집으로 와. 당장.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다음 일을 생각하자. 하지만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그날 아들의 재단 옆에서 넋나간 듯 앉아있던 최 여사의 텅 빈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참고 살아온 여자였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서연은 그녀를 참아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문을 굳게 잠그고 만일을 대비해 문을 향해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행동이 훗날 끔찍한 범죄의 생생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가 막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복도에서 다시 천천히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녀의 방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바람이 사람의 그림자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고 이번에는 문이 그저 딸깍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철컥거리는 소리에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마치 누군가 밖에서 엿보는 듯 살짝 흔들리는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문을 막아두었던 옷장이 밖에서 가해지는 힘에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두 번.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방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박 회장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달려가 문을 꽉 잡았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그만두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밖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10초가 흘렀지만 발소리도 대답도 없었습니다. 오직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문에 귀를 대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윽고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고 천천히 한 걸음씩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을 작은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끌고 나와 지수의 집으로 곧장 갈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막 대문을 열었을 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디 가느냐? 서연은 돌아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친구 집에 며칠 놀러 가려고요. 이 캐리어를 들고 그는 눈썹을 치켜떴고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박 회장은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모님께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려는 게냐? 예의라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냐? 더는 못 참겠어요.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무서워요. 박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뭐가 무서워? 이 집엔 이제 세 사람뿐인데 누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아니면 내가 무슨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 말에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아버님의 눈빛, 말투, 행동까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저 바보 아니에요. 박 회장은 한 걸음 더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넌 이 집 사람이야. 넌 내 며느리고 내 남편은 죽었어. 이제 아무도 널 딸처럼 여기지 않아. 내가 너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주고 있잖아.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들어야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서연이 소리쳤고 캐리어를 던질 듯이 꽉 쥐었습니다. 박 회장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네가 이 집을 나간다고 끝날 것 같아.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이 동네 사람들은 전부 네가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바람 피운 행실 나쁜 년이라고 믿을 거다. 누가 널 믿어주겠어?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캐리어를 놓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앉아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녹화된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고 복도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서성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침묵 대신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문을 잠그고 커튼을 빈틈없이 쳤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녹음 모드로 준비해두었죠.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었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워 보이는 집안에 숨어있는 모든 몸짓, 모든 말, 모든 병적인 행동을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작은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배송받은 알람 시계 속에 위장된 카메라였죠. 그녀는 또한 비정상적인 소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을 시작하는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녹음된 모든 파일은 암호화되어 그녀와 지수만이 아는 클라우드 계정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빨랫감을 건네주며 서연은 한참 동안 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항상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만약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어머니는 절 믿어주실 건가요? 최 여사는 손을 멈추고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숨소리보다 작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묻지 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대답은 무딘 칼날처럼 서연의 마음에 밝혔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과거에 비슷한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박 회장 같은 사람의 아내로 수십 년을 살면서 최 여사는 조용하고 지쳐버린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똑같은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녀는 다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마치 서연에게 자신이 그랬던 것보다 더 강해지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부터 풍겨오는 지독한 술 냄새에 서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베개 밑에 숨겨둔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고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서연아, 박 회장이 문 밖에서 술에 취해 혀꼬부라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와서 얘기 좀 하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돼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건 예의가 아니지. 문 열어라. 그의 손이 문을 가볍게 두드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세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리냐? 내가 이 집 주인이야. 네가 뭔데? 서연은 베개를 꽉 쥐었고 심장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녹화하도록 내버려 두었죠. 박 회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밤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비틀거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바닥을 긁었고 현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짧은 녹음 파일을 지수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파일 보관해줘. 증거를 더 모을 거야.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 지수는 단 3글자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든 준비됐어. 서연의 어두운 삶에 작은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박 회장 같은 사람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서는 녹음 파일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 증인,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연은 낡은 옷더미 아래 숨겨진 오래된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는 빛이 바랬지만 그녀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에는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최 여사 역시 피해자였다는 것을. 낡은 갈색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은 그것을 소유했던 여인의 운명처럼 먼지가 낀 채 낡은 스웨터 더미 아래 눌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물건을 뒤질 생각은 없었지만 겨울옷을 정리하는 것을 돕다가 손이 우연히 수첩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최 여사의 눈빛이 순간 변하는 것을 보고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이거 어머님 일기장이세요? 최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보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며느리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은 즉시 돌려주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등 뒤에서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미 봤다면 그냥 읽어보렴.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가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체념과 눈물, 그리고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로 가득한 세계로 말이죠. 그날 밤 서연은 방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1992년 6월 17일. 오늘 나는 울었다. 평생을 함께할 내 남편 때문에 울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놓았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찌개 그릇이었다. 김치가 너무 익었다며 그는 욕을 하고 뺨을 때렸다. 그리고 밤이 되자 굶주린 짐승처럼 나를 짓밟았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줄 한 줄의 글씨가 마치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생기면 그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술에 취할 때마다 나는 노예가 되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나에겐 아무도 없었다.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웠다. 한 번은 그가 새로운 가정부를 데려왔다. 겨우 17살이었던 그 아이는 사흘 만에 도망쳤다. 아무도 왜 그런지 묻지 않았다. 페이지마다 쏟아져 나오는 글자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의심했던 것들, 애써 무시했던 감정들이 이제 박 회장과 거의 반평생을 함께 산 사람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저 과묵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증인이었고 너무 약해서 자신 편에 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고통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똑같은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구해줄 힘은 없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진실을 넘겨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최 여사 앞에 서서 조용히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최 여사는 그녀를 보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할 거니? 그녀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머님을 위해서도요. 최 여사의 몸이 가볍게 떨렸지만 이내 그녀는 처음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함께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조심하거라. 그 사람은 자기 체면을 구기는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아.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지난 밤들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의지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역사가 반복되게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여성도 그녀의 시어머니가 겪었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 회장이 다시 문을 두드렸을 때, 며느리를 걱정한다는 핑계로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들고 왔을 때, 서연은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뿐만 아니라 영상도 함께였습니다. 카메라는 옷장 구석에 숨겨져 문 쪽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무기, 진실을 손에 쥐었습니다. 상황의 변화는 서연이 아니라 박 회장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거나 뜨거운 죽을 가져다주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정신적인 압박으로 서연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식사 시간마다 그는 뚫어져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침묵했지만 눈빛에는 계산이 가득했죠. 그녀가 식탁 위에 놓아둔 휴대폰을 훑어보며 평소보다 더 오래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설거지를 하는 중에 갑자기 부엌에 들어와 아무 말 없이 등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서연은 그가 자신이 조심스러워졌다는 것을 눈치챘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모든 녹음 및 녹화 파일은 그녀와 지수가 관리하는 익명의 이메일로 즉시 백업되었습니다. 그녀는 주 휴대폰에는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화분, 옷장 구석, 그리고 박 회장이 상상도 못할 천장 같은 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둔 가짜 장치들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 최 여사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박 회장은 갑자기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 계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직감이 위험을 경고했지만 그녀는 그의 생각을 알아야 했기에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의 2층 서재는 평소처럼 깔끔했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은 살짝만 열려 있어 가느다란 빗줄기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네가 많이 변했구나. 그가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순하고 예의 바르더니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서연은 말없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녀가 짧게 물었습니다. 날 고소할 작정이냐?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바보가 아니다. 이 집에 뭔가 새로운 게 생겼다는 건 나도 알아. 내가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야. 카메라를 어디에 숨겼는지 다 찾아낼 수 있어. 그녀는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잘못한 게 없다면 녹화되는 게 뭐가 두려우시겠어요? 박 회장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사회가 그깟 하찮은 영상 몇 개를 믿을 것 같으냐? 나처럼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인맥도 있는 사람이 고작 과부가 된 며느리한테 음해를 당했다? 믿을 수 있겠어?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판단하게 두시죠. 박 회장은 바싹 다가서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너 지금 양날의 칼 위에서 놀고 있는 거다. 난 널 이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 아니면 내 친정어머니가 무슨 일을 당하길 바라는 거냐. 그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시려고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서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경고하는 거다.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라. 서연은 서재를 나왔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녹음 버튼을 눌렀지만 방금 그가 한 말들 중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그를 고소하기에는 부족했죠. 모든 것은 여전히 도덕과 권력의 탈 뒤에 숨겨진 교묘한 위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지수와 영상통화를 하며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수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경찰분께 부탁해볼게. 너 거기서 나와야 해. 빠를수록 좋아.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서연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분은 아직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있잖아.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내 편에 서도록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거야. 그 말에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최 여사는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동의한다면, 만약 그녀가 용기를 낸다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침묵해온 사람이 과연 목소리를 낼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예전처럼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묻어버릴까? 그날 서울의 하늘은 이상하게 흐렸습니다. 초겨울의 바람이 창문을 통해 불어와 얇은 커튼을 흔드는 모습은 지금 서연의 위태롭고 불안한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배를 깎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해서 최 여사의 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방문은 아침부터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깡마르고 과묵한 그녀의 시어머니는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며 고개를 드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박 회장과의 위협적인 대화가 끝난 후 서연은 혼자서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돈과 인맥, 그리고 서연이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어두운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있고 무엇보다 그 증인이 바로 그의 아내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의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최 여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퀭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지만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은 옆에 앉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잠 잘 오시게 우유 좀 드세요. 그녀는 잔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고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고향에 계신 저희 엄마까지 위협했어요. 무섭지만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물러서면 저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저처럼 당할 거예요. 어머니가 일기장에 쓰셨던 그 가정부 아이처럼요. 최 여사는 움찔했고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읽었구나? 네.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해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제 더는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최 여사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사람 성격 알잖니? 옛날에 내 여동생이 실수로 이웃에게 그 사람이 날 때린다고 말했다가 바로 다음날 직장에서 잘리고 결국 고향을 떠나야 했어. 잊을 수가 없어.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그녀의 얼굴주름 하나하나에 깊이 새겨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제 친구가 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제 편에 서주셔야 해요. 어머니의 증언 한마디면 그 사람을 막을 수 있어요. 최 여사는 손을 빼고 바닥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몰아붙이면 역효과가 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저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요. 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니까요. 어머님 아들인 민준 씨가 자기 아버지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어머님이 공범으로 여겨지게 두고 싶지도 않아요. 서연은 방을 나섰고 복잡한 생각에 잠긴 최 여사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작은 방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흐릿한 눈동자에 밖에서 흩날리는 비가 비쳤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마치 영화처럼 되감겼습니다. 비명, 회초리 소리, 술 냄새, 남편에게 쫓겨나 욕실에서 웅크리고 누워있던 그 밤의 차가움. 그녀도 한때는 사랑을 알고 꿈을 꾸던 젊은 여자였지만 강요된 결혼 생활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며느리가 똑같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있을 때 최 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테이블 위에 작은 물건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2000년대의 낡은 카세트 테이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대화, 말다툼 소리, 그리고 그녀 자신의 울음소리가 담긴 다 태워버리려고 했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어. 서연은 시어머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콧등이 시큰거렸습니다. 최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고 모든 서류, 녹음 파일, 영상과 함께 최 여사가 건네준 나무 상자 속 테이프들을 큰 서류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푹 쉬세요. 오늘 제가 어디 가는지 그 사람이 알게 하면 안 돼요. 만약 물어보시면 그냥 회사에 갔다고 하세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되돌릴 수 없는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서연은 택시를 타고 시내 경찰서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지수를 만났습니다. 이 힘든 여정 내내 유일하게 함께해준 그녀의 절친은 강 형사라는 수사관과 이미 연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강 형사는 지수의 대학 동기로 현재 형사팀에서 근무하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살펴본 강 형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만으로도 예비 조사를 시작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박 회장은 인맥이 넓은 사람입니다. 지역 사회의 공익사업도 몇 번 후원해서 발언권이 작지 않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이걸 단순한 가정불화로 몰아가고 모든 증거를 없애버릴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다만 저희 어머니를 보호해 주시고 비밀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의심하면 저희 어머니가 위험해질 거예요.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는 봉인되고 접수 기록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바로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박 회장의 차는 없었지만 최 여사가 거실에 창백한 얼굴로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휴대폰이 없어졌다. 침대 머리맡에 뒀는데 사라졌어.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낡은 나무 상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옷장, 베개, 서랍을 다 뒤졌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패닉에 빠져 아래층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확실하세요? 어디 떨어뜨리신 건 아니고요? 최 여사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실만 다녀왔는데 무서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서연은 자신이 없는 사이에 박 회장이 집에 돌아와 최 여사의 방을 뒤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의심했고 이제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사람이 알았어. 테이프 상자도 우리 엄마 휴대폰도 없어졌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당장 거기서 나와야 해.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차 불렀어. 집만 챙겨. 내가 사람 보낼게. 하지만 떠나기도 전에 대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혔습니다. 박 회장이 마당 한가운데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에는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어딜 가시나? 착한 내 며느리가. 서연은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단 1초도 있고 싶지 않아요. 네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고작 그딴 영상 몇 개랑 이 미친 늙은이의 헛소리로 날 무고할 수 있을 것 같아?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난 미치지 않았어. 당신이 악마야. 30년 동안 내가 침묵한 건 당신이 옳아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어. 입 닥쳐. 박 회장이 고함을 지르며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한테 손대기만 해봐요. 경찰이 이미 증거 다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이제 아무 권위도 없다고요. 그 말에 박 회장은 멈칫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분노와 갑작스러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꽉 쥐더니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승합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운전사는 지수의 친구였고 서연과 최 여사가 지난 2달간 지옥과도 같았던 그 집을 빠르게 떠나도록 도왔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서연은 뒤를 돌아 익숙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한때 보금자리였고 평생을 함께할 곳이라 믿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권력과 병적인 욕망, 그리고 인간성을 상실한 한 인간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구해준 역삼동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2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원룸, 고급 침대도 넓은 식탁도 없었지만 적어도 안전했습니다. 박 회장의 집을 떠난 첫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 여사는 방구석에 누워 아무 말 없이 조용한 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루 동안 겪은 정신적 충격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침묵 속에 살다가 갑자기 빗속으로 끌려 나온 그녀는 미처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수사관 강 형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증거들을 모두 감정했습니다. 최근 녹음된 파일까지 포함해서 박 회장을 소환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어머님의 카세트 테이프는요? 저희에게 전달하기 전에 그가 훔쳐간 게 맞죠? 네. 하지만 제가 미리 사본을 이메일로 경찰청에 보내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고 상부 결제도 받았습니다. 오늘 그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마침내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싹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 오후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그녀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고작 그런 싸구려 수법으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난 거 맞나? 하지만 고향에 있는 네 엄마는 과연 무사할까?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두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다행히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대문 앞에서 서성이며 가족에 대해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니 그냥 서울에서 온 지인이라고 둘러댔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즉시 박 회장이 비열한 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강 형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법정에 서서 모든 것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보호해 주세요. 강 형사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증인 보호 조치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어머님께서 서울로 올라와 함께 지내시거나 믿을 만한 친척 집에 머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연은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흘 후 박 회장은 공식적으로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사건은 아직 내부 수사 단계였기 때문에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울의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옛 지인 몇몇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박 회장님 좋은 분인데 설마 네가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지? 조심해. 여자가 시아버지를 고소하면 집안 망신이야. 서연은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뜬 소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첫 조사에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심지어 웃기까지 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죽은 후로 정신이 불안정해요. 저는 아버지로서 먹을 것, 잠자리를 하나하나 챙겨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성폭행범으로 모는군요.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녹음 파일과 영상, 그리고 서연과 최 여사의 진술서가 제시되자 그는 평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바꾸며 발뺌하다가 결국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여러 곳에 손을 쓰며 자신과 거래했던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박 회장의 옛 부하 직원이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분과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분은 예전에 자신에게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직장에서 쫓아내고 집까지 잃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서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괴물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존재였기에 이번에 그가 무너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수십 년간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낯선 사람이 강 형사에게 연락해왔습니다. 그녀는 과거 박 회장의 집에서 도망쳤던 가정부의 여동생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저희 언니도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때는 시골에서 온 어린애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이제 제가 증언하고 싶어요.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자신을 옛 가정부의 여동생이라 밝힌 여성의 이름은 이수진, 32세였습니다. 작고 다부진 체구의 선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시경찰청에 출석했고 진술서에 서명할 때 얼굴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때 저희 언니는 겨우 17살이었어요. 부모님이 지인을 통해 박 회장님 댁에 가정부로 보냈는데 딱 사흘 일했어요.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진은 침을 삼키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첫날 밤은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 밤 그가 언니 방 문을 두드리더니 술 묻은 셔츠를 빨아달라고 했대요. 언니는 믿고 나갔는데 그가 문을 막고 벽으로 밀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메었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는 손톱으로 그 사람 팔을 핥히고 겨우 도망쳤어요. 그 후로는 무서워서 고향에도 못 가고 1년 넘게 친척집에서 숨어 지냈어요. 그 사람의 보복이 두려워서요. 가족들도 소문이 날까봐 이 일을 전부 숨겼고요. 수진의 진술서는 작성되어 사건 파일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 한 번의 고발이 아니라 체계적인 범죄 행위의 연쇄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피해자들은 침묵 속에서 목소리를 냈지만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지수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언론도 이 사건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 준비됐어? 서연은 역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론이라는 두 글자를 두려워하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침묵하거나 동정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대중이란 본래 쉽게 휩쓸리지만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면 태도를 바꾸기도 쉬운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길에 몰릴수록 박 회장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밤 서연이 시어머니와 원룸에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밖에는 배달원 복장을 한 남자가 등기 우편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 앞으로 온등기입니다.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서연은 의심 없이 나가서 서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여는 순간 다른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들었고 검은 점퍼로 얼굴을 가린 뒷좌석의 남자가 무언가가 담긴 봉지를 마당 안으로 세게 던지고는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봉지는 터졌고 목이 잔인하게 잘린 죽은 닭이 나뒹굴었습니다. 피는 검붉게 굳어 있었죠. 최 여사는 비명을 질렀고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붉은 펜으로 휘갈겨 쓴 단 2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 모든 걸 잃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지. 경찰은 이후 이것을 증인 협박 행위로 규정하고 서연 모녀를 특별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연은 더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마음속으로는 정의에 가까워질수록 어둠이 모든 것을 되돌리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회장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잔인한 짓을 포함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강 형사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연을 만나 말했습니다. 정신 단단히 차려야 합니다. 이 사건은 2주 안에 검찰로 송치될 겁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허점이 생기면 증거 하나가 조작되거나 증언이 번복되기만 해도 사건은 기소 중지될 수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와 시어머니께서 재판날까지 안전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공식적으로 기소되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박 회장은 또 다른 비열한 수를 썼습니다. 그는 서연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 며느리는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있죠. 저는 친딸처럼 돌봐주려 했을 뿐인데 그녀는 저의 모든 선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절반은 병적인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절반은 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조용히 침묵했습니다. 최 여사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여기 있잖니. 내가 법정에 설 거야.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박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녀에게는 기댈 곳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역고소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회장을 성추행,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서연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 건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공익사업을 후원했던 대형 건설사 대표인 박 회장의 가족을 알던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안일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다니 복 나갈 일이야. 시아버지랑 같이 살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시아버지를 고소해? 저 여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박 회장님처럼 점잖은 분이 그럴 리가 없지. 서연은 모든 것을 들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다가올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절친 지수가 변호사 선임을 도왔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여성으로 가정폭력, 특히 가정 내 성희롱 피해자 사건을 많이 다룬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상대가 여론을 조작할 줄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입장을 굳건히 지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박 회장 측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자신의 언니를 성추행했다고 증언했던 수진이 갑자기 진술을 철회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녀는 강 형사에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가족이 협박을 받았어요. 제가 진술을 철회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잘리게 하고 제 아이가 사고를 당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강 형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서연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혹시 협박의 증거는 없나요? 누가 전화했거나 찾아왔다거나 없어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법정에 설 수 없어요. 서연은 이해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짓, 즉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원룸에서 서연과 최 여사는 나란히 앉아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모든 이야기, 모든 기억의 조각이 마음에 상처를 냈지만 동시에 진실의 벽을 쌓는 벽돌이 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이야기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나를 때렸을 때 내가 감히 외박한 이유를 물었다는 이유였어. 유리컵을 내 얼굴에 그대로 던졌지. 피가 베개를 적셨지만 난 계단에서 굴렀다고 거짓말했어. 서연의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전부 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서연의 친정어머니도 서울로 올라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다른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긴장은 말다툼이 아니라 성과 악 두 진영 사이의 치열한 심리전과 인내심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소셜미디어 계정에 11분짜리 영상이 올라온 것입니다. 박 회장이 한밤중에 서연의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 눈빛, 몸짓은 편집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였습니다. 영상은 이제껏 언급된 적 없는 천장 선풍기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린 익명의 인물은 단 한 줄의 글만 남겼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말하는 법이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만 건이 공유되었고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 눈빛은 연기할 수 없어. 맙소사 수십 년간 점잖은 척하더니 악마였네. 저 여성이 너무 안타깝다. 정말 강한 사람이야. 서연은 누가 영상을 올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일 수도, 강 형사일 수도, 혹은 차마 나서지 못했지만 그녀를 돕고 싶었던 다른 증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됐든 진실은 박 회장의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영상을 내리거나 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서울 유명 건설사 대표, 며느리 성추행 혐의로 수사 중. 충격적인 영상 공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그날 아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 기자, 여성 인권단체 대표들, 그리고 호기심에 찬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언론에서 시아버지, 며느리 관계와 관련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 부르는 재판을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평온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한때 자기 집에서 살았던 며느리 서연을 텅 빈 눈빛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 뒤에는 은밀하게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원고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잠 못 이룬 밤들로 눈밑은 거뭇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변호사와 지수,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 최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떨렸지만 결연한 의지로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박진태, 58세, 서울시 중구거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협박 및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형 건설사 대표이자 시에 기여한 공로로 신문에까지 났던 박 회장이라는 이름이 피고인석에서 불리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힘있는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으로 원고를 친딸처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병적인 행위를 저지를 리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은 원본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내의 관계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감정적인 판단으로 죄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전체가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원고 측 변호인이 일어서서 서연의 방에 숨겨둔 카메라로 촬영한 녹음 파일과 영상들을 제출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편집이나 조작이 없다고 확인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는 소셜미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직접 수집한 증거이며 사건이 공론화되기 한 달여 전부터 원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에게는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법적 아내로서 30년간 고통받아온 최 여사님의 직접 증언이 있습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최 여사가 일어섰고 손에 든 진술서는 떨렸지만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하면 평화로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저 사람에게 구타당하고 강요당하고 모욕당했습니다.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며느리가 저와 같은 비극을 겪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증언은 법정 한가운데를 울리는 종소리 같았고 박 회장의 얼굴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새로운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며 휴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사전에 검증된 유효한 직접 증언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어서 서연의 친정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야윈 몸의 여인은 떨렸지만 증인석 앞에서 똑바로 섰습니다. 제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하늘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미로서 저는 그저 제 딸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재판장님, 다른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박 회장이 자신의 변호인에게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재판의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단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저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재판은 휴정되었고 이틀 후에 속개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누군가 서연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래도 한때는 시아버지였잖아요. 서연은 멈춰서서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영원히 침묵하게 될까봐 두려웠을 뿐입니다. 두 번째 재판일, 법정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은 꽉 찼고 기자들은 복도까지 들어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눈은 퀭했고 두 손은 등 뒤에서 굳게 깍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첫날과는 달리 더 이상 점잖은 척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반격에 나선 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피고 측 변호인은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함께 3분짜리 영상을 제출하며 이것이 원고의 부도덕한 인성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서연이 옛 직장 동료인 한 남자와 카페에 있는 모습이 몰래 촬영된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꽤 가까이 앉아 있었고 남자가 그녀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외부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편이 죽은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모든 고소가 자신의 외도를 숨기기 위한 조작극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정 전체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굳어졌지만 그녀의 변호인은 즉시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영상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고 선을 넘는 신체 접촉도 없었으며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제 의뢰인은 영상 속 남성이 이미 가정이 있는 옛 동료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판부께서 이 영상을 인격 모독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길 요청합니다. 재판부는 반론을 인정했습니다. 그 직후 박 회장은 갑자기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왜 재판부가 집을 나가려 했던 여자의 말을 믿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여자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차려입고 다른 남자와 웃고 떠들었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어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연기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말도 없이 친정에 일주일이나가 있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모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이제 30년간 침묵했던 아내 최 여사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말하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겁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가 처음 며느리 방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요. 저는 문 밖에서 서연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지만 문을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제 비겁함의 대가를 며느리가 치르게 하지 말아주세요.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수사관 강 형사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녹음 파일, 영상, 일기장, 그리고 숨겨진 카메라의 하드 드라이브에서 추출한 데이터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시간과 내용이 일치했으며 편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원본 파일이 피고인이 소환되기 전에 데이터 센터로 전송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함정을 파거나 조작할 수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 서연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댁이라 불렀던 바로 그 집에서 저는 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침묵했다면 저 다음에는 얼마나 더 많은 여성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정 때문에, 예의 때문에, 그리고 시어머니 때문에 참고 또 참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도덕이 약자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은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눈시울이 붉어졌고 재판부 배심원 중 일부도 고개를 숙이고 평소보다 천천히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끝났고 재판부는 최종 변론과 판결이 내려질 마지막 재판일을 고지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최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제 내 손 절대 놓지 않을게. 그날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마지막 재판일에 우울한 분위기를 더하듯 가랑비가 흩날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전 두 번의 재판보다 훨씬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군중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한 개인을 넘어 수십 년간 지속된 편견에 찬 사고방식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단단한 발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최 여사, 지수 모두가 조용하지만 굳건하게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이 결정의 날이었습니다. 재판은 오전 8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인원과 서류 확인이 끝난 후 검찰 측 대표가 일어나 최종 논고를 낭독했습니다. 피해자 및 증인의 진술, 디지털 증거 감정 결과, 영상 및 음성 증거, 그리고 관련 정황들을 종합하여 우리는 피고인 박진태가 며느리인 서연 씨의 신체적 불가침권을 여러 차례 침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협박과 종속관계를 이용하는 수법을 동반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은 증인의 입을 막고 근거 없는 내용으로 역고소를 제기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종속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 뉘우치지 않는 태도, 법망을 피하려는 의도 등 가중처벌 사유를 고려하여 검찰은 위 죄목들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법정 전체에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고 많은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침묵이 보이지 않는 장막처럼 복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자 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척하지도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 뒤에 서 있는 무너진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권력과 돈, 그리고 가족의 침묵이 모든 것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늙을수록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저는 병적인 인간처럼 행동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30년 넘게 견뎌온 아내 최 여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남편일 자격이 없었소. 제대로 된 아버지였던 적도 없었지. 그리고 오늘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버지라고 불릴 면목도 없어. 그리고 그는 자신을 공포의 끝으로 몰아넣었던 며느리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가 날 용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네가 평온하게 살기를 바란다. 행복할 자격이 있는 한 여성으로서.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완고했던 박 회장이 마침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피고인 박진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즉시 구속한다. 경찰관들이 즉시 그를 연행했습니다. 법정을 나서기 전 박 회장은 뒤를 돌아보며 아무 말 없이 서연과 최 여사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뉘우침이었는지 아니면 늙은 여우의 마지막 연기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고 돌아섰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하늘이 조금씩 개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더 이상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앞을 바라보았고 눈동자에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아직 시련이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사흘 후 서연과 최 여사는 원룸을 떠나 지수와 여성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 도시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 부엌 하나, 그리고 작은 마당이 전부인 집이었습니다. 호화롭지도 편리하지도 않았지만
조용하고 깨끗했으며 무엇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최 여사는 새집에 온 첫날 마당을 서성이며 아직 페인트 냄새가 나는 담벼락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이 나이에 매일 욕설이 없는 집에서 살아보는구나.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대답 없이 조용히 창문을 열고 커튼을 걷어 햇살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 회장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순간 그녀는 인생의 낡은 장이 닫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장은 행복만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로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길을 나서는 것도, 지인의 시선도, 호기심 반 동정 반 섞인 질문에 답하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한 이웃이 놀러왔다가 그녀의 이름을 듣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그 서연 씨였어요? 시아버지 고소했다는 그분?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최 여사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건 어떠니? 우린 충분히 겪었잖니.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계속 숨어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감히 목소리를 내겠어요? 그리고 서서히 그들은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예전 회계법인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녀의 사정을 알게 된 옛 상사가 먼저 다시 와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분위기는 따뜻했고 아무도 그녀에 대해 험담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집 근처의 무료 급식소에서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걸음은 느리고 손은 약했지만 식당 주인은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그냥 앉아서 채소만 다듬어 주셔도 돼요. 중요한 건 많이 웃으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뉴스를 보며 마당에 놓인 작은 화분들을 돌봤습니다. 이웃집 6살짜리 여자아이는 매일 오후 놀러와서 사탕을 자주 주는 서연을 착한 서연,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어느 초저녁, 지수가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성지원단체 언니들이 서연 씨랑 어머님께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로 했어. 두 사람이 해낸 모든 것에 대한 응원이라고 생각해줘.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영웅 같은 게 아니에요. 지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많은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어. 넌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서연은 남편이 죽은 후로 멈췄던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진심으로 웃었다. 시어머니도 그러셨다. 행복은 그리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른 곳에서 박 회장은 지방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언론은 더 이상 보도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침 속에서 철창 뒤 범죄자의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때 피해자였던 서연은 이제 원망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로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3월이 되자 서울의 하늘은 맑아졌고 따스한 봄 햇살이 집집마다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마당 앞에 서서 뜨거운 차를 마시며 골목 앞 살구나무 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거의 2달이 지났지만 가끔 잠 못 이루는 밤이면 바람에 나무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여전히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달라진 점은 이제 그녀가 그 감정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예전에 피고 측에서 그녀를 비방하기 위해 사용했던 영상에 등장했던 옛 동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보네요. 회사에 서연 씨만큼 커피 잘 타는 사람이 없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은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저도 과거를 떠올리지 않고 이 컵을 다시 잡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준호는 작은 봉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누나가 만든 깨강정이에요. 생각 맛이 나서 잠잘 온대요.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대화는 몇 분에 불과했지만 그 여운은 오후 내내 남았습니다. 연애 감정 때문이 아니라 경계나 동정 혹은 호기심 어린 시선 없이 평범하게 대해주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최 여사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그 준호라는 총각 참 예의 바르고 괜찮아 보이더라. 여기로 종종 뭘 사다 주던데 너도 신경 쓰이니? 서연은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반대하지 않는 반응이 더 놀라웠습니다. 최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잘못 살아왔다. 시키는 대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결혼했고 매일같이 참고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 네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한번 실패했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할 필요 없어. 그냥 내 감정에 솔직해지면 돼. 널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곁에 둘 가치가 있고 널 두렵게 만드는 사람은 머무를 자격이 없어. 최 여사의 말은 서연의 마음에 부드러운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시어머니가 그저 인내해온 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삶을 살기 시작한 한 명의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준호는 서연과 최 여사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무거운 짐을 전부 들고 농담을 하며 걸었습니다. 최 여사는 소리내어 웃었고 서연도 웃었지만 가끔 가슴이 살짝 저려왔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준호는 멈춰서서 서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만약 두렵다면 제가 기다릴게요. 대답은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처럼 웃어주기만 하면 돼요.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마음을 열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의 트라우마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옅어지자 기쁨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이끌려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동시에 최 여사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구청의 여성복지회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을 겪었던 여성들을 돕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듣기만 하던 그녀는 몇 번의 모임 후에 아주 조용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모임의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기신 거예요. 저희는 아직 우리가 겪은 일에 이름을 붙일 용기도 없거든요. 최 여사는 웃으며 손등위로 눈물을 떨궜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서명하던 날, 저는 30년간 그림자처럼 살았던 제 자신을 구한 거예요. 이야기의 끝, 두 사람이 마당에 함께 앉아 있을 때 서연은 최 여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그날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나서실 수 있었을까요? 최 여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서연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 하지만 네가 해냈기 때문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단다. 4월 첫째 주, 서연이 일하는 회사 이메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여성들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는 유명 TV 프로그램의 작가였습니다. 진짜 사람, 진짜 이야기. 저희는 언론과 여성단체를 통해 서연 씨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 기울이고 공감했지만 아직 서연 씨가 겪은 고통과 그것을 극복해온 여정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연 씨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절대 강요는 아닙니다. 만약 준비가 되셨다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연은 그 이메일을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자극적인 단어도 선정적인 의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망설이게 한 것은 그들의 동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온 사회를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그날 밤 그녀는 작은 가스레인지 옆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최 여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걸 다 말해달래요. TV에 나가면 수백만 명이 볼 거예요, 어머니. 최 여사는 생선을 뒤집다가 멈칫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집안 망신시킨 여자라고 할까봐 무서워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무서워요. 다 지난 일인데 왜 또 꺼내냐고 하거나 더 나쁘게는 제가 겨우 꿰매놓은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을까봐요. 최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아프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약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기억하렴. 너는 나 같은 사람들, 아직 입을 열지 못하는 수백 명의 다른 여성들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란다.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주 후 서울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 서연은 카메라 조명 아래 진행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뒤편에는 프로그램 로고가 보였습니다. 아픔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흰색 셔츠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으며 얼굴은 화장기 없었습니다. 어떤 화장으로도 그녀의 깊은 눈매를 가릴 수는 없었지만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왜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심하셨나요? 결국 침묵하고 계속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서연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1초, 그리고 2초.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피해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미래의 딸이 여성이 침해당해도 가풍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하는 사회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정받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 속에서 일어선 한 여성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행자는 눈시울을 붉혔고 방청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프로그램은 일주일 후에 방송되었고 24시간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프로그램 게시판으로 쏟아진 수천 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내들, 젊은 여성들, 심지어 남성들까지 가정폭력이나 성희롱의 증인이었거나 피해자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52세 여성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28년간 폭력적인 남편과 살았습니다. 그게 제 운명인 줄 알았죠. 하지만 서연 씨가 용기 내어 말하는 것을 보고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한 익명의 여대생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엄마는 믿어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는데 서연 씨가 두려움 없이 카메라 앞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직 엄마에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서연은 모든 메시지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메일함을 열 때마다 한두 개씩 읽으며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날 밤 작은 마당에서 최 여사는 시장에서 새로 사온 채송화 모종을 심었습니다. 서연은 뜨거운 생강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예 정원을 만드실 작정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꽃이 핀 걸 보면 오늘이 새로운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잖니. 한때 같은 가해자의 피해자였던 두 여성은 이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평판이나 가족이라는 두 글자로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란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지 죽을 때까지 침묵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TV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서연과 최 여사가 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은 갑자기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문 앞을 지나가며 안을 엿보기도 했고 시장의 몇몇 상인들은 두 사람을 만났을 때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줍게 다가와 방송 봤어요라는 한마디만 하고는 침묵했습니다. 서연은 슬프지도 우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각자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칭송받기 위함이 아니라 한때 등을 돌렸던 사람들조차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옛 얼굴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시절 절친이었던 미나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소식이 퍼지자마자 서연과의 연락을 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나는 서연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섰고 기숙사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으며 서연이 장학금 시험에 떨어졌던 밤에 함께 울어주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날 미나는 서연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헐렁한 셔츠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손에는 비눗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미나는 선물 상자를 든 채 눈시울이 붉어져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겪은 일들을 다 읽었어. 네가 가장 필요할 때 내가 침묵을 선택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미나를 집으로 들여 차를 따랐습니다. 미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하지만 한때는 너한테 정말 화가 났었어. 알아.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그냥 사실을 말하고 싶었어. 난 무서웠어. 내 편에 서면 나도 휘말릴까봐. 이기적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속죄하고 싶어. 서연은 옅게 웃었습니다. 진심이라면 앞으로 나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는 누구에게도 다시는 침묵하지 마.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여성의 포옹이 지나간 세월의 거리를 지울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에 매듭 하나를 풀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서연의 시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한때 박 회장을 완고하게 편들며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매몰차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걸어와 대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늙어서 생각이 짧았다. 이제 진태는 감옥에 있고 나는 더 이상 면목이 없구나. 용서받으러 온 게 아니다. 그저 한번 고개를 숙이고 싶었을 뿐이다. 서연은 과거 자신을 시끄러운 여자라며 꾸짖던 그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고 물을 따라 안으로 모셨습니다. 할아버님의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걸 인정할 용기가 있으시다면 저도 원망을 품고 있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은 서연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한때 딸에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냥 참아라. 이 일이 퍼지게 두지 마. 이제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틀렸다. 참으라고 가르친 게 틀렸어.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하는 줄로만 알았지. 하지만 네가 엄마에게 다시 가르쳐줬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서연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어요. 그 주 내내 작은 집은 마치 새로운 문이 열린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이 아닌 사과와 경청, 그리고 바로잡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에 서연을 처음부터 지지해준 지수가 전화했습니다. 한 국제기구에서 너에게 아시아 여성 인권 용기상을 주려고 한대. 후보로 추천됐어.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난 영웅이 아닌데. 하지만 넌 피해자였고, 그럼에도 일어섰고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사람들 눈에는 영웅이야. 그날 밤 서연은 휴대폰을 열어 예전 TV 프로그램 영상을 다시 찾아 한 장면을 틀었습니다. 몇 주 전에 자신이 카메라를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정받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침묵 속에서 똑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화면을 껐습니다. 마당 밖에서는 채송화가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5월, 서울은 눈부신 햇살로 가득했고 라일락 나무 위에서는 매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최 여사는 채송화 화분에 잎을 닦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옆에 앉아 국제기구에서 온 공식 초청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님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용감한 여성상 시상식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또한 동의하신다면 동남아시아 지역 가정폭력 방지회의의 기조연설자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최 여사는 서연이 한숨 쉬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기 싫으니?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서요. 전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에게 성추행당하고 우울증까지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요. 최 여사는 웃으며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넌 살아남았고 정면으로 맞섰어. 넌 날 구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 그게 용감한 게 아니면 뭐가 용감한 거니?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애 첫 비행기는 서연을 지수, 그리고 단체 대표와 함께 한국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순백의 한복을 입고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커다란 무대 위에 섰습니다. 조명이 쏟아지자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가 아닌 회복과 재생의 여정으로 말이죠.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그녀를 안아주며 축하했습니다. 한 태국 여성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침묵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수천 명의 여성들에게 시작이 될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서연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여성보호센터의 자문위원이 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동시에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가정폭력을 겪었거나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거나 침묵 속으로 내몰렸던 여성들을 위한 무료 자기개발 강좌를 열었습니다. 작은 교실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만 모였지만 수업 때마다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신을 때린 가해자의 이름을 말했으며 누군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서연 선생님, 아직도 사랑을 믿으세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그녀는 가장 조용했던 날들 곁에 있어 주었던 남자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번에 말했던 그 언덕 아직 가고 싶어요? 이제 저 준비된 것 같아요. 메시지를 보내자 밖에서는 초여름비가 지붕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는 30년간 침묵했던 아내에서 이제 노년 여성 지원단체의 적극적인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매주 그녀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동네를 돌며 전단을 나눠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늙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했어요. 30년 전부터요. 이제 제 자신에게 보상하는 중입니다. 6월의 어느 오후, 서연과 최 여사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고 햇살이 그들의 머리 위로 노랗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더 이상 고통이 아닌 내면의 힘으로 가득 찬 두 얼굴이 빛났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사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최 여사는 미소 지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과거가 없었다면 지금의 네가 있을 수 있었을까? 나는 다시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저 계속 나아갈 뿐이지. 지금처럼 두 사람은 함께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누구도 자신들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존엄성을 다시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영원히 묻혀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감춰진 것들이 한 사람을 매일, 매년, 그리고 세대에 걸쳐 서서히 죽여갑니다. 서연은 한때 순진한 소녀였습니다. 착하고 인내하면 인생이 자신을 보살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혼했죠. 하지만 인생은 침묵하는 사람을 보살펴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적절한 때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존중할 뿐입니다. 모두가 존경하던 점자는 외모의 시아버지를 고발했을 때 서연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정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온 여성이 침묵하는 것이 현명하고 인내하는 것이 희생이라고 배워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낸 것이었습니다. 30년간 독재적인 남편과 살아온 최 여사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다른 아내들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가풍이라는 이름의 철창에 갇힌 채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과거가 미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용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악인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한때 약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원망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용서한 것입니다. 최 여사는 행동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 세대 여성들에게 생존의 교훈을 물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절대 침묵을 미덕으로 여기지 말라고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던 그 청년은 요구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으며 성숙한 사랑의 한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상처투성이일 때 곁에 머무는 사랑, 그리고 사회 전체, 한때 의심의 눈초리와 악의적인 험담이 있었던 곳도 용기가 진실의 불을 밝혔을 때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결국 인생은 화려하거나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고 필요할 때 용감하고 끝까지 선량하다면 아무리 많은 풍파를 겪더라도 좋은 사람은 좋은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아무리 많은 도덕의 가면 뒤에 숨더라도 진실의 빛이 비치는 순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한때 서연과 최 여사처럼 피해자였고 침묵했고 두려워했다면 부디 기억해주세요. 침묵은 당신을 잠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지만 용기 내어 말하는 것이 당신을 영원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는 끝났지만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기로 한 여성들의 여정은 매일 모든 곳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